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윤동주가 일본 도쿄에서 쓴 그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인 작품입니다. 윤동주는 1942년부터 1943년 전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일본에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1942년 전반기에는 도쿄의 릿교 대학을 1942년 후반기와 1943년 전반기에는 교토의 도시샤 대학을 다녔습니다. 교토 시절에 쓴 작품들은 윤동주가 1943년 7월 14일 일제 경찰에 체포될 때 모두 압수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인에 대한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시를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의 시작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입니다. 우선 속살거리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질구레하게 자꾸 이야기하다입니다. 따라서 밤비가 속살거려 라는 표현에서 눈에 띄는 심상은 바로 청각적 심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창밖에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일까요? 밤이라는 시간은 어둡기 때문에 시인이 처해 있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부정적인 현실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밤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성찰을 하기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구에서 밤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자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다음 시구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입니다. 특이하게 명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로 문장의 끝을 맺게 되면 여운을 주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시에서는 일연뿐만 아니라 구연과 십년의 마무리도 각각
최후의 나, 최초의 악수라는 명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명사로 문장의 끝을 맺어 시적 여운을 남기는 것은 이 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구절은 참으로 씁쓸한 내용입니다. 시인이 있는 공간적인 배경은 육첩방, 즉 일본식 다다미 방입니다. 고국이 아닌 타국에 와서 더 쓸쓸함을 더해주는 육첩방이라는 공간에 시인은 놓여 있습니다. 구속되고 억압받는 현실이 이 식구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라는 구절에서 천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고난 운명, 하늘의 명령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현재 신분인 시인이 슬픈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이 왜 슬픈 것일까요? 시를 써야만 하는 것이 화자의 운명이자 하늘이 내린 명입니다. 하지만 시를 써서 일제강점기 하에 놓인 고국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화자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유학생이자 시인 신분으로서 아무런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슬픈 운명을 짊어지고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하면서 확신과 자신에 찬 모습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으로 시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인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땀내라는 시어가 후각적 심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화자의 삶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화자는 일본으로 유학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비 봉투를 받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가족의 후원을 받아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학비 봉투는 땀내와 사랑내가 품겨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을 해서 마련한 학비이자 사랑이 담겨 있는 학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온갖 사랑과 정성을 들여 유학을 보내주었는데 화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음 연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늙고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때에도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요.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쓸모가 없는 지식을 늙은 교수의 강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면은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입니다. 화자는 가족이 고생해서 보내준 학비로 유학을 왔지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해줄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동무들까지도
자신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상실감이 느껴집니다. 동무들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린 이유는 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화자의 동무들이 잘 되어서 화자의 곁을 떠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하며 무력감과 상실감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침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분 따위가 가라앉음입니다. 화자의 삶은 이렇듯 힘들고 괴롭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라는 식구는 화자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식구를 덧붙입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이지요. 화자는 시인이 된 것을 천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인으로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가 쉽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이는 시대적 현실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조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부끄러움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화자를 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연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홀로 쓸쓸히 유학 생활을 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행인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역시 1년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과 달리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를 보면 창밖에서 육첩방으로 화자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년에서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하며 육첩방에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미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처음에는 밖에서 안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8년부터는 안에서 밖으로 시야가 확장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확장된 후로 화자는 이전과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8년은 1년에 대한 반복 그리고 변주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연입니다. 다음 연에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라고 하면서 화자는 어둠을 내몰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화자는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명암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식구입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등불의 의미는 현실 극복의 의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둠은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뜻합니다. 그 다음 화자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아침은 어둠과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침은 시대처럼 오는 것이고, 또한 아침은 태양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화자가 기다리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드러나 있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다름 아닌 최후의 나입니다. 최후의 나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최후의 나, 즉 깊은 성찰 후에 만나게 된 또 다른 자아인 것입니다. 이제 시를 마무리해 봅시다. 마지막 연은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입니다. 지금까지 시의 내용을 보면 화자의 자아는 무기력하고 상실감에 휩싸여 있는 현실적 자아와 성찰을 통해 의지를 다지는 내면적 자아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연에서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함으로써 두 자아가 결국 화해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화자는 비록 현실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자아 성찰을 통해 희망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